1929년 10월 24일 아침, 뉴욕 월스트리트에는 무거운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굳은 표정의 군중이 증권거래소 앞으로 몰려들기 시작했죠. 끝을 알 수 없는 비극의 서막이었습니다. 거래소 문이 열리자마자 주가 표시기는 걷잡을 수 없이 곤두박질 쳤습니다. 건물 밖으로 뛰쳐나온 투자자들의 얼굴에는 깊은 절망과 혼란이 번졌죠. 평생 모은 부가 순식간에 휴지 조각으로 변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거리 곳곳은 비명과 탄식으로 가득 찼습니다. 파산 소문이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고 이성을 잃은 군중들이 은행으로 몰려들었죠. 경찰까지 투입되었지만 이미 도시는 통제불능이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광기 어린 외침은 무거운 침묵으로 바뀌었습니다. 거리에 주저앉은 사람들은 멍하니 허공만 바라보았죠. 영원할 것 같던 풍요의 시대가 끝내 산산조각 나며 무너져 내린 겁니다. 쉴 새 없이 쏟아지는 주가 표시기의 종이띠는 수많은 기업들의 묘비명과 같았습니다. 세상을 호령하던 우량주의 가치가 단 몇 분 만에 의미 없는 종이 조각으로 전락해버렸죠. 바닥에 산더미처럼 쌓여가는 얇은 종이띠들은 단순한 쓰레기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의 집이었고 평생을 바친 노후 자금이었으며 가족의 미래였습니다. 기계는 멈추지 않고 차갑게 파멸의 숫자를 찍어냈습니다. 매도 주문이 폭포수처럼 쏟아지자 기계조차 그 속도를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수시간씩 뒤처진 시세표 앞에서 사람들은 자신이 얼마를 잃었는지조차 가늠할 수 없었죠. 끝내 장이 마감되는 종소리가 울렸지만 남은 것은 짙은 절망뿐이었습니다. 바닥을 뒹구는 무수한 종이조각 위로 화려했던 1920년대의 거품은 그렇게 영원히 꺼져버렸습니다. 월스트리트가 패닉에 빠져있던 그 시각, 대륙 반대편 샌프란시스코, 스탠퍼드를 갓 자퇴한 22살의 청년 필립 피셔는 한 은행에서 통계학자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주요 업무는 매일 쏟아지는 기업들의 재무 데이터를 분석하는 일이었습니다.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혼란 속에서도 그는 숫자 이면에 숨겨진 진짜 가치를 묵묵히 추적하고 있었죠. 거리의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주식을 내던졌지만 그의 책상 위는 고요했습니다. 두꺼운 장부를 넘기던 피셔는 시장의 광기와 실제 가치 사이에 거대한 괴리를 발견했죠. 모두가 두려움에 떨며 주식을 내던질 때 피셔는 오히려 확신을 얻었습니다. 이 작은 은행의 통계부서에서 훗날 월스트리트를 뒤흔들 위대한 투자 철학의 싹이 조용히 트고 있었던 것이죠. 피셔는 눈앞의 참상을 지켜보며 깊은 회의감에 빠졌습니다. 과거의 실적만 나열된 재무제표 수치만으로는 다가오는 거대한 폭락을 결코 예측할 수 없었기 때문이죠. 장부에 단정하게 기록된 이익과 자산 규모는 거대한 폭락장 앞에서 아무런 방패가 되지 못했습니다. 살아 숨쉬는 현실의 시장은 그 차갑고 죽은 숫자들보다 훨씬 잔인하게 요동치고 있었으니까요. 피셔는 책상 위에 서류 뭉치를 밀어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백미러만 보고 운전할 수 없듯 이미 지나간 과거의 실적표만으로는 다가올 위기를 결코 대비할 수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죠. 숫자는 그저 어제를 기록할 뿐 기업의 내일을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이 뼈아픈 깨달음은 피셔를 전혀 다른 길로 이끌었죠. 서류 밖으로 걸어나가 살아 움직이는 기업의 진짜 가치를 찾아야만 했습니다. 서류 밖의 현실은 더욱 참혹했습니다. 영원할 것 같던 기업들이 줄도산했고 거리는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은 실업자들로 넘쳐나기 시작했죠. 어제까지 번듯한 직장에 다니던 평범한 가장들이 하루아침에 무료급식소 앞에 길게 줄을 서야 했습니다. 굳게 닫힌 공장 문 앞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맴돌았죠. 화려했던 마천루 아래 낡은 코트깃을 세운 사람들은 갈 곳을 잃었습니다. 차가운 길거리에 주저앉은 이들의 표정에는 내일에 대한 어떤 희망도 남아있지 않았죠. 활기로 가득했던 번화가는 텅 비어버렸고 무거운 정막만이 감돌았습니다. 미국 역사상 가장 길고 참혹했던 대공황의 짙은 어둠이 도시 전체에 완전히 내려앉은 것입니다. 피셔는 굳게 닫힌 상점들을 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장부상으로는 완벽했던 기업들이 현실의 거친 파도 앞에서는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죠.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우량 기업이라 찬사받던 곳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소비가 꽁꽁 얼어붙자 그 화려했던 과거의 실적은 기업을 구해주지 못했죠. 먼지 쌓인 상점 문 앞에는 폐업을 알리는 낡은 팻말만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어제까지 시장을 주도하던 우량 기업들조차 현실의 거센 폭풍 앞에서는 속수무책으로 셔터를 내려야만 했죠. 굳게 닫힌 목재 문 앞을 서성이며 그는 스스로에게 깊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혹독한 위기를 버텨낼 진짜 기업의 힘은 과연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비 내리는 창밖을 응시하며 피셔는 낡은 재무제표를 마침내 덮었습니다. 숫자 이면에 숨겨진 기업의 진짜 경쟁력을 파악할 전혀 새로운 눈이 필요했죠. 과거의 성적표에 불과한 숫자들로는 다가올 위기를 결코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빈 노트를 꺼내들고 장부에는 기록되지 않는 기업의 숨겨진 가치들을 고민하기 시작했죠. 빗물이 흐르는 창밖 너머의 세상을 보며 그는 확신했습니다. 기업을 지탱하는 진짜 힘은 차가운 숫자가 아니었죠. 장부에 없는 숨겨진 경쟁력을 읽어낼 완전히 새로운 시각이 절실했습니다. 마침내 그는 결심했습니다. 해답은 먼지 쌓인 서류철이 아니라 살아 숨쉬는 현장에 있었습니다. 피셔는 자리에서 일어나 장부 밖의 진짜 세상을 향해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1931년 3월, 대공황의 어둠이 가장 짙었던 시기였습니다. 피셔는 무거운 침묵 속에서 자신의 상사에게 사직서 봉투를 조용히 내밀었죠. 상사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거리마다 실업자가 넘쳐나던 절망적인 불황기에 제 발로 안전한 울타리를 걷어찬 셈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남들이 보기엔 무모한 도박이었지만 피셔에게는 낡은 과거와의 완전한 단절을 의미했죠. 봉투가 마침내 상사의 손에 쥐어지는 순간 안전했던 울타리와의 연결고리는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이제 그 앞에는 아무도 가지 않은 새로운 투자의 길이 기다리고 있었죠. 은행 문을 나서자 차가운 거리엔 패배감만이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시장을 황급히 떠나고 있었죠. 하지만 그는 홀로 시장에 남아 진짜 투자의 본질을 찾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거리를 묵묵히 걸으며 그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공포와 패배감이 휩쓸고 간 바로 그 자리에서 오히려 새로운 투자의 원칙을 백지부터 다시 세우기로 한 것이죠. 텅 빈 증권가를 지나며 그의 시선은 오히려 차분해졌습니다. 투기의 거품이 거친 이 삭막한 시장이야말로 역설적이게도 진짜 가치를 지닌 기업을 가려낼 완벽한 무대였으니까요. 낡은 투기의 시대는 이제 그의 등 뒤로 완전히 저물었습니다. 어둠이 깔린 거리의 끝에서 피셔의 발걸음은 더욱 단단해졌죠. 모두가 떠나버린 이 삭막한 잿더미 위에서 자신만의 위대한 여정이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은행이라는 든든한 울타리를 떠나며 그가 손에 쥔 것은 그동안 모은 약간의 저축이 전부였습니다. 누구도 투자하려 하지 않던 척박한 시기였기에 쓸 수 있는 자금은 턱없이 부족했죠. 책상 위에는 낡은 지폐 몇 장과 동전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화려한 사무실을 차리거나 직원을 둘 여유는 전혀 없었죠. 하지만 이 작고 초라한 자본이 오히려 그의 열정에 불을 지폈습니다. 당장 쥔 돈의 액수는 보잘것없었지만 자신의 새로운 원칙을 증명하겠다는 열망은 끝이 없었습니다. 그는 희미한 스탠드 불빛에 의지해 남들이 외면한 기업들의 단서를 하나둘씩 모으기 시작했죠. 텅 빈 주머니와 몇 장의 지폐. 하지만 이것이 그에겐 충분한 시작이었습니다. 거대 자본이 흉내낼 수 없는 발로 뛰는 진짜 투자가 마침내 첫 돛을 올린 순간이었죠. 피셔가 수소문 끝에 얻은 첫 사무실은 샌프란시스코 구석의 낡은 건물에 있었습니다. 월세 $20짜리, 창문조차 없는 비좁은 방이었죠. 그 비좁은 공간에는 낡은 나무 책상 하나가 겨우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작은 스탠드 불빛 아래서 그는 누구보다 치열하게 기업들의 재무제표를 파고들기 시작했죠. 사방이 막힌 벽은 답답했지만 그의 시야마저 가두지는 못했습니다. 어둡고 고립된 방 안에서 그는 위대한 기업을 찾아내 자신만의 전략을 조용히 세워나갔습니다. 화려한 월가와는 철저히 동떨어진 이 초라하고 작은 방. 훗날 투자의 역사를 뒤바꿀 위대한 철학은 바로 이 어두운 공간에서 조용히 싹트고 있었습니다. 그 낡은 사무실 문 앞에는 조그만 명패 하나가 내걸렸습니다. 바로 피셔앤컴퍼니의 시작이었죠. 누구도 주목하지 않은 초라한 출발이었지만 그의 각오만큼은 무척 단단했습니다. 반짝이는 노쇠 명패 위로 그의 이름이 선명하게 새겨졌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문패가 아니었죠.
차갑게 얼어붙은 시장 한가운데서 오직 진정한 가치만을 쫓겠다는 거대한 출사표였습니다. 어두운 복도를 지나는 사람들은 이 작은 명패를 거의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문고리를 잡은 그의 손끝에는 거대한 투자의 세계를 향한 묵직한 떨림이 전해지고 있었죠. 굳게 닫힌 어두운 나무문 위로 작은 명패만이 고요하게 빛났습니다. 세상에 화려한 주목은 없었지만 이 작은 문 뒤에서 위대한 투자의 역사가 마침내 다들 울렸습니다. 야심차게 간판은 내걸었지만 현실의 벽은 상상 이상으로 높았습니다. 대공황의 충격 탓에 주식 이야기만 꺼내도 다들 고개를 내젓던 시절이었죠. 수화기를 쥔 피셔의 얼굴엔 짙은 막막함이 드리워졌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수화기를 들었지만 돌아오는 건 늘 싸늘한 거절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사람들에게 투자라는 말은 그저 끔찍한 사기극처럼 들렸으니까요. 수화기 너머로 단절음만이 차갑게 맴돌았습니다. 정성껏 준비한 고객 명단은 이미 새까만 줄로 뒤덮여 있었죠. 주식 이야기만 꺼내도 화를 내던 지독한 불신의 시대였습니다. 묵직한 수화기를 내려놓자 좁은 방 안에는 다시 차가운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바닥까지 얼어붙은 사람들의 마음을 돌리려면 말뿐인 설득이 아니라 압도적인 결과로 증명해야만 했죠. 모두가 투자를 외면하던 그 참담한 시기. 하지만 그의 남다른 분석과 집요한 열정은 굳게 닫혀있던 소수자산가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첫 번째 굳은 악수가 성사되는 순간이었죠. 어두운 테이블 위, 두꺼운 서류를 사이에 두고 맞잡은 두 손. 그것은 맹목적인 투기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방대한 자료와 치밀한 기업 분석이 깐깐한 자산가들을 마침내 설득해낸 값진 결과물이었죠. 그들은 이 젊은 통계학자의 단단한 눈빛에서 단순한 패기가 아닌 철저히 계산된 확신을 보았습니다. 끝없는 절망 속에서도 기꺼이 자신의 자산을 내어주며 묵직한 신뢰를 보낸 것이죠. 굳게 맞잡은 두 손 사이로 묵직한 신뢰가 전해졌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자금이 아니라 시장의 공포를 이겨낸 징표였죠. 위대한 투자의 여정이 마침내 대틀을 올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고객들의 묵직한 믿음에 보답해야만 했습니다. 그는 매일 밤 사무실에 홀로 남아 책상을 지켰죠. 낡은 전등불빛 하나에 의지한 채 기업의 기초구조부터 집요하게 파고들었습니다. 단순한 숫자 너머에 진짜 가치를 찾아야 했습니다. 산더미처럼 쌓인 재무제표와 산업보고서를 마치 해부학자처럼 샅샅이 파헤쳤죠. 당장의 이익보다는 기업이 돈을 버는 진짜 구조를 파악하는 게 먼저였습니다. 분석은 단일 기업의 테두리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경쟁사들의 방대한 자료를 책상 위에 나란히 펼쳐두고 산업 전체를 꿰뚫는 핵심 연결고리를 집요하게 추적해 나갔죠. 새벽이 밝아올 무렵 그의 낡은 노트에는 남들이 보지 못한 기업의 진짜 가치가 빼곡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시장의 공포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팩트만으로 찾아낸 결론이었죠. 수많은 기업의 장부를 파헤치던 중 그는 한 가지 딜레마에 부딪혔습니다. 서류에 찍힌 과거의 화려한 이익이 결코 기업의 미래를 보장하지 않았거든요. 재무제표에 적힌 화려한 숫자는 결국 지나간 과거의 흔적일 뿐이었습니다. 어제 많은 돈을 벌었다고 해서 내일의 생존까지 약속해주지는 않았죠. 피셔는 눈앞에 쌓인 두꺼운 재무제표들을 거침없이 한쪽으로 밀어냈습니다. 숫자의 함정에 빠지면 기업을 움직이는 진짜 동력을 놓칠 수 있다는 걸 깨달은 겁니다. 과거의 장부가 아닌 기업이 만들어낼 내일의 가치에 주목해야 했습니다. 진정한 투자 기회는 서류 더미 밖에서 치열하게 움직이는 사람과 기술 속에 숨어 있었으니까요. 그는 과감히 사무실을 나서 투자의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진짜 살아있는 정보는 조용한 책상 위가 아니라 거대한 공장의 기계 소리 속에 있다고 믿었으니까요. 거대한 기계의 열기와 쉴 새 없이 돌아가는 생산 라인. 그는 작업자들의 움직임을 유심히 지켜보며 장부에는 없는 기업의 진짜 맥박을 확인했습니다. 넓은 공장 내부를 가득 채운 웅장한 기계음은 그에게 살아 숨쉬는 진짜 재무제표와 같았습니다. 복잡한 숫자로는 결코 설명할 수 없는 기업의 거대하고 생생한 박동소리였죠. 공장 전체를 조용히 내려다보며 그는 마침내 깊은 확신을 얻었습니다. 서류에 갇힌 죽은 숫자들이 아니라 이 거친 현장이 만들어내는 역동성에 기업의 진짜 미래가 숨어 있었던 겁니다. 기계의 굉음 너머로 피셔의 시선은 묵묵히 땀 흘리는 작업자들을 향했습니다. 공장을 짓는 건 자본이지만
기업을 성장시키는 건 결국 그곳의 사람들이었으니까요. 쉴 새 없이 돌아가는 컨베이어 벨트 위로 작업자들의 거친 손이 바쁘게 움직입니다. 피셔는 그 정교한 흐름 속에서 확신을 얻었죠. 차가운 기계보다 더 강력한 기업의 동력은 바로 이들의 끈기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라인 전체를 채운 작업자들의 단단한 눈빛은 그 어떤 서류에서도 읽어낼 수 없는 진짜 지표였습니다. 완벽한 호흡으로 움직이는 이들의 집념이 곧 기업의 가장 강력한 무기였던 셈이죠. 피셔는 이 뜨거운 노동의 현장에서 투자의 철학을 완성했습니다. 훌륭한 경영진과 헌신적인 직원들이 만들어내는 결속력. 그것이야말로 어떤 불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가장 위대한 자본이었습니다. 피셔는 관찰만으로 끝내지 않았습니다. 직접 현장 감독관에게 다가가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죠. 장부에는 절대 기록되지 않는 진짜 문제들을 파헤치기 위해서였습니다. 경쟁사보다 부족한 점은 무엇입니까? 그의 질문은 언제나 날카롭고 구체적이었습니다. 낯선 투자자를 경계하던 현장 책임자들도 결국 그의 진지한 태도에 마음을 열었죠. 장부에는 없는 진짜 속사정을 털어놓기 시작한 겁니다. 단순히 상황이 좋다는 대답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원자재 수급은 원활한지, 새로 도입한 설비의 잔고장은 없는지, 그는 책임자의 손끝이 가리키는 아주 작은 결함까지도 놓치지 않고 꼼꼼하게 기록해 나갔습니다. 긴 대화가 끝날 무렵 피셔의 수첩은 현장의 단서들로 빼곡해졌습니다. 숫자 대신 사람의 목소리를 듣는 것. 그의 독보적인 투자 무기는 바로 이 집요한 질문에서 완성되고 있었습니다. 현장에서 얻은 확신은 자연스레 기업의 연구실로 이어졌습니다. 그는 당장의 이익을 넘어 미래를 위해 막대한 자금을 쏟아붓는 그런 기업들의 대담한 연구개발에 깊이 매료되었죠. 어둑한 실험실 안에서 낡은 장비를 다루는 과학자들. 피셔에게 이들의 조용한 몰입은 단순한 비용 지출이 아니었습니다. 몇 년 뒤 세상을 바꿀 가장 확실한 미래 가치의 증명이었죠. 월스트리트는 이 반복되는 실험을 단순한 낭비로 치부했습니다. 하지만 피셔의 시각은 전혀 달랐죠. 이 어두운 방에서 탄생할 단 하나의 혁신이 미래의 시장을 완전히 지배할 거라 믿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당장의 이익을 줄이더라도 끊임없이 연구에 재투자하는 기업을 찾아 나섰습니다. 남들이 장부상의 손실을 탓할 때 피셔는 그 비용이 위대한 혁신으로 바뀌는 순간을 확신한 것입니다. 피셔가 찾아낸 이 기업들은 평범한 실적을 내는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독보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시장 전체를 장악하며 폭발적인 성장의 궤적을 그려나갔죠. 당장 눈앞에 보이는 몇 푼의 이익은 그에게 전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그 혁신적인 기술이 10년 뒤 시장의 판도를 어떻게 뒤바꿀 것인가였죠. 단기적인 숫자들은 위아래로 흔들리며 투자자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시장을 지배할 굳건한 기술력은 결국 흔들림 없는 우상향의 궤적을 그려냅니다. 그는 바로 그 궤적에 확신을 가졌습니다. 바로 이것이 훗날 월스트리트를 뒤흔든 어성장주 투자의 뼈대였습니다. 얄팍한 단기 요령을 버리고 거대한 기술의 흐름에 올라타는 것. 그의 통찰은 투자 역사에 가장 굵직한 상승 곡선을 남기게 됩니다. 혁신적인 기술력만큼이나 피셔가 중요하게 여긴 기준이 또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위기의 순간, 경영진이 주주들에게 보여주는 투명하고 솔직한 태도였죠. 기업이 언제나 성공만 할 수는 없습니다. 예상치 못한 악재나 뼈아픈 실수가 발생했을 때 변명 대신 주주들 앞에 나서서 실패를 솔직하게 고백하는 용기를 원했죠. 문제를 덮고 나쁜 소식을 숨기기에 급급한 경영자는 결국 더 큰 위기를 불러옵니다. 반대로 실패의 원인을 투명하게 분석하고 공유하는 태도야말로 장기적으로 흔들리지 않을 굳건한 신뢰의 증거였죠. 주주들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불편한 진실을 말할 수 있는 경영자. 피셔에게 그 결연한 정직함은 그 어떤 화려한 재무제표보다 확고한 투자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까다로운 기준을 통과한 위대한 기업을 마침내 찾아냈다면 이제 남은 것은 무엇일까요? 피셔의 대답은 확고했습니다. 단 몇 달이 아니라 수년, 수십 년을 끈질기게 보유해야 한다는 것이었죠. 시장의 얄팍한 잔파도에 흔들려 주식을 샀다 파는 것은 위대한 기업의 성장을 스스로 걷어차는 실수입니다. 그에게 시간은 기업의 혁신이 거대한 복리로 되돌아오게 만드는 가장 확실하고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대부분의 투자자는 지루한 기다림을 견디지 못합니다. 하지만 피셔에게 시계 초침이 움직이는 소리는 위대한 기업이 진짜 가치를 증명해내는 묵직한 발걸음이었습니다. 흔들림 없이 그 긴 시간을 동행한 투자자만이 마침내 거대한 결실을 거머쥐게 됩니다. 시간을 완벽한 내 편으로 만든 것. 이것이 바로 피셔가 증명한 장기 투자의 진정한 힘이었습니다. 수십 년의 동행을 지켜내려면 기꺼이 감내해야 할 고독이 있었습니다. 바로 월스트리트를 뒤덮은 시끄러운 유행과 군중의 환호로부터 철저히 멀어지는 것이었죠. 모두가 뜨겁게 열광하며 앞다투어 몰려갈 때 그는 기꺼이 반대 방향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화려한 유행의 한가운데서는 결코 진짜 보석을 발견할 수 없었으니까요. 군중이 쏟아내는 수많은 정보와 그럴싸한 소문들은 그의 굳건한 발걸음을 멈추게 할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모두가 같은 곳을 바라볼 때 불안감을 느꼈고 철저히 홀로 걷는 길에서 확신을 얻었죠. 대중의 그림자 밖으로 완전히 걸어 나왔을 때 비로소 남들이 보지 못하는 진짜 가치가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그 고독하고 묵직한 걸음은 마침내 월스트리트 역사에 남을 가장 위대한 투자를 완성해냈습니다. 군중과 철저히 거리를 두며 완성한 피셔의 독창적인 투자법은 1930년대 후반에 이르러 마침내 그 진가를 드러냅니다. 남들이 외면했던 기업들이 믿을 수 없는 수익률로 화답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가 끈질기게 분석했던 기업들의 재무제표에는 시장의 예상을 아득히 뛰어넘는 경이로운 숫자들이 찍혀 있었습니다. 수많은 밤을 지새우며 현장을 누볐던 땀방울이 마침내 압도적인 수익이라는 결실로 돌아온 순간이었죠. 그의 두 손에 쥐어진 결산 보고서는 단순한 종이 뭉치가 아니었습니다. 남들이 외면했던 비주류적인 철학이 마침내 완벽한 승리를 거두었다는 확고한 증명이었죠. 그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월스트리트의 차가운 의심은 이제 아무런 의미가 없었죠. 이 첫 번째 대성공은 위대한 투자 역사의 시작을 알리는 조용한 신호탄이었습니다. 피셔가 거둔 압도적인 성공은 결코 오랫동안 비밀로 남을 수 없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의 어두운 고급 클럽에서는 조용히 엄청난 부를 쓸어담는 어느 투자자에 대한 소문이 은밀하게 퍼져나갔죠. 그가 누구인지, 어떤 주식을 사들였는지 알아내려는 속삭임이 매일 밤 이어졌습니다. 시장에 이름 한번 내세우지 않았기에 그의 존재는 월스트리트 거물들의 호기심을 더욱 강렬하게 자극했죠. 샌프란시스코에서 시작된 속삭임은 어느새 캘리포니아 전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숨기고 있는 특별한 원칙을 조금이라도 엿듣기 위해 혈안이 되었죠. 이제 그는 단순한 이단아에서 모두가 우러러보는 투자의 거인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과거 그를 외면했던 자산가들조차 앞다투어 그에게 자금을 맡기기 위해 줄을 섰죠. 막대한 자금이 몰려들었지만 피셔는 결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수백 개의 화려한 제안서들을 거침없이 한쪽으로 밀어내고 오직 자신이 완벽하게 이해한 기업의 서류 하나에만 집중했죠. 아무리 유행하는 산업이라도 그의 까다로운 검증 문턱을 넘지 못하면 과감히 외면했습니다. 수많은 주식을 사모으는 대신 완벽히 파악한 소수의 기업에만 자본의 무게를 실었던 것이죠. 산더미처럼 쌓인 화려한 제안서들을 그는 단호하게 밀어냈습니다. 수백 개의 얄팍한 기회보다 완벽하게 파악한 단 하나의 기업이 더 가치 있다고 믿었으니까요. 수많은 유혹을 밀어낸 그의 책상 위에는 오직 단 하나의 서류만이 남았습니다. 세상의 소음에 흔들리지 않고 스스로 완벽히 검증한 기업에만 모든 것을 걸었죠. 확고한 투자 기준이 완성되자 그는 자신만의 정보 수집 방식에 특별한 이름을 붙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 기업의 숨은 이야기를 캐내는 이 기법을 그는 스커틀벗이라 부르며 체계화하기 시작했죠. 그는 단편적인 직관을 넘어 질문의 목록을 세밀하게 다듬었습니다. 낡은 수첩 위에는 경쟁사와 협력업체에게 던져야 할 날카로운 질문들이 빼곡히 적혀 내려갔죠. 과거의 직원이나 업계 전문가 등 인터뷰 대상에 맞춘 치밀한 질문표가 완성되어 갔습니다. 단순한 발품 팔기가 아니라 철저하게 계산된 하나의 과학적 분석 시스템으로 진화하고 있었죠. 마침내 그의 수첩 위에 아스커틀벗이라는 단어가 선명하게 새겨졌습니다. 뱃사람들이 물통 곁에서 나누던 가벼운 잡담이 월스트리트의 판도를 바꿀 가장 강력한 투자 철학으로 완성된 것이죠. 공식 문서에는 결코 담기지 않는 날것의 이야기들. 선원들이 식수통 주변에 모여 무심코 내뱉는 불평 속에는
배가 돌아가는 진짜 현실이 숨어 있었습니다. 피셔는 바로 이 웅성거림이 가진 힘에 주목했죠. 선원들의 낡은 식수통은 현대기업의 정수기와 휴게실로 모습을 바꿨습니다. 직원들이 커피를 마시며 무심코 나누는 뒷얘기들. 그는 이 사소한 잡담 속에 재무제표가 숨기고 있는 진짜 현실이 담겨 있다고 믿었죠. 새 공장의 기계가 자꾸 멈춘다거나 핵심 부서장이 곧 떠날 것 같다는 사소한 불평들. 이런 날것의 정보 파편들이야말로 그에게는 가장 확실한 퍼즐 조각이었습니다. 물론 모든 소문이 진실일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흩어진 잡담들을 꼼꼼히 교차 검증할 때 비로소 무의미한 소음은 사라지고 기업의 진짜 가치만이 오롯이 남았습니다. 파편화된 정보들은 그 자체로는 큰 의미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피셔는 수집한 수많은 단서들을 한데 모아 마치 탐정처럼 거대한 진실의 퍼즐을 맞추기 시작했죠. 서로 무관해 보이던 소문들이 교차하는 지점. 바로 그곳에 기업의 감춰진 민낯이 있었습니다. 그는 파편화된 단서들 사이에서 보이지 않는 선을 이어내는데 천부적이었습니다. 벽에 메모를 고정하고 선을 긋는 수사관처럼 그는 흩어진 말들을 엮어 거대한 그림을 완성해 나갔습니다. 그에게 기업 분석이란 숨겨진 진실을 밝혀내는 치밀한 추리 과정과도 같았죠.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던 사소한 잡음들이 완벽한 투자 지도로 변모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피셔의 이 거대한 정보망은 그 어떤 재무제표보다도 정확하게 기업의 미래를 가리키고 있었죠. 어떤 회사의 진짜 모습을 알기 위해 그는 결코 최고 경영진의 말만 믿지 않았습니다. 화려한 프레젠테이션과 장밋빛 전망 이면에는 늘 감춰진 현실이 있기 마련이니까요. 대표이사의 자신감 넘치는 설명이 끝나면 그는 정중히 인사를 건네고 곧바로 회의실 문을 나섰습니다. 그의 진짜 조사는 화려한 임원실 밖에서 비로소 시작될 참이었으니까요. 그는 잘 포장된 홍보 자료나 경영진이 안내하는 견학 코스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회의실 문을 나서는 그의 등 뒤로 화려한 말잔치는 끝이 났죠. 이제 그가 향할 곳은 날 것 그대로의 진짜 현장이었습니다. 화려한 임원실의 문이 닫히는 순간 비로소 그의 진짜 분석이 시작되었습니다. 꼭대기층의 완벽한 숫자들 대신 투박하더라도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만이 그가 믿는 유일한 진실이었죠. 그가 회의실 밖으로 나와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은 놀랍게도 경쟁사였습니다. 가장 정확하고 투명한 평가는 언제나 피 터지게 싸우는 적의 입에서 나오기 마련이니까요. 경쟁업체 사람들은 라이벌 기업의 단점을 묻는 질문에 묘한 쾌감을 느끼며 치부를 털어놓았습니다. 치열하게 다투며 느낀 상대의 진짜 약점을 누구보다 잘 알았기 때문이죠. 어둑한 창고 사무실에서 마주 앉은 경쟁사 실무자는 화려한 점유율에 가려진 대상 기업의 진짜 약점을 조용히 털어놓았습니다. 경영진이 필사적으로 감추려 했던 공급망의 문제점들이 라이벌의 날카로운 시선을 통해 낱낱이 해부되는 순간이었죠. 그는 경쟁사의 날선 비판 속에서 과장된 감정과 객관적인 팩트를 예리하게 걸러냈습니다. 경영진이 포장했던 장밋빛 미래 대신 기업이 마주한 진짜 리스크가 그의 수첩 위에 명확히 새겨졌죠. 경쟁사의 평가를 확인한 그가 다음으로 향한 곳은 이미 회사를 떠난 옛 직원들이었습니다. 조직의 굴레를 벗어난 그들의 입술 끝에는 경영진이 감추고 싶어 했던 내부의 진짜 치부가 맺혀 있었죠. 공원 벤치에서 만난 한 은퇴한 엔지니어는 임원진이 묵살했던 현장의 구조적 결함을 조심스럽게 털어놓았습니다. 더 이상 회사에 얽매이지 않는 그들의 생생한 증언은 화려한 실적 발표에 가려져 있던 진짜 위기를 정확히 짚어냈죠. 그는 조용히 수첩을 꺼내 퇴직자의 덤덤한 고백을 빠짐없이 기록했습니다. 인사고과나 승진에 얽매일 필요가 없는 이들의 솔직한 증언이야말로 가장 오염되지 않은 순수한 정보였으니까요. 조각난 퇴직자들의 증언이 하나둘 모이자 마침내 기업의 진짜 모습이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경영진이 공들여 포장했던 화려한 환상이 완벽하게 부서지는 순간이었죠. 퇴직자들의 생생한 고백을 뒤로하고 그의 발걸음은 이제 공장 뒤편의 하역장으로 향했습니다. 회사의 진짜 평판을 묻기 위해 매일같이 부대끼는 납품업체 직원들과 직접 마주한 것이죠. 트럭 기사와 반갑게 악수를 나누며 그는 최근 대금 결제가 제때 이루어지는지 슬쩍 물었습니다. 협력업체를 대하는 태도야말로 기업의 숨겨진 자금 사정을 보여주는 가장 투명한 거울이었으니까요. 하역장을 빠져나온 그는 이번엔 제품을 사가는 핵심 고객들을 찾아갔습니다.
화려한 카탈로그 대신 현장에서 제품을 직접 쓰는 사람들의 진짜 불만을 듣기 위해서였죠. 납품업체의 생생한 증언과 고객들의 불만까지 모두 퍼즐처럼 맞춰지자 마침내 기업의 진짜 평판이 입체적으로 완성되었습니다. 서류 밖의 현장에서 찾아낸 완벽한 가치사슬의 지도였죠. 현장에서 수집한 수많은 조각들이 마침내 그의 책상 위에 모였습니다. 그는 서두르지 않고 파편화된 정보들을 하나둘 연결하기 시작했죠. 마지막 퍼즐이 제자리를 찾을 때까지 말입니다. 파편화된 정보들이 마침내 하나의 선명한 그림으로 완성되는 순간입니다. 현장에서 얻은 모든 단서가 완벽하게 맞물릴 때 그는 비로소 확신을 안고 투자를 결정했죠. 경쟁사의 시기 어린 질투와 납품업체들의 사소한 불만, 그리고 퇴직자들의 깊은 한숨까지 거칠고 이질적이던 현장의 조각들은 마침내 빈틈없는 하나의 거대한 진실로 완성되었습니다. 마침내 마지막 정보의 조각이 제자리를 찾으며 완벽한 그림이 완성되었습니다. 현장에서 건져 올린 진실이 하나의 결론을 가리킬 때 그는 주저없이 투자를 결단했습니다. 퍼즐을 모두 맞춘 그가 마지막으로 살핀 것은 다름 아닌 공장 내부의 분위기였습니다. 아무리 숫자가 좋아도 파업이 작고 노사 갈등이 깊은 기업은 결코 그의 투자 명단에 오를 수 없었죠. 대신 그는 작업장 바닥에서부터 피어나는 상호 존중의 문화를 찾았습니다. 경영진이 기꺼이 현장으로 내려와 노동자들과 진심 어린 악수를 나누는 곳 말입니다. 이런 기업만이 위기 속에서도 굳건한 결속력을 발휘하기 때문이죠. 아무리 재무제표가 훌륭해도 노사 갈등이 심한 곳은 단호히 배제했습니다. 내부에서 끊임없이 다투는 회사가 치열한 외부 경쟁을 이겨낼 수는 없으니까요. 그에게 단단한 결속력은 가장 확실한 안전판이었습니다. 경영진과 노동자가 한 팀으로 움직이는 기업은 어떤 위기 앞에서도 혁신을 멈추지 않습니다. 피셔에게 노사 간의 굳건한 신뢰는 장기적인 성장을 담보하는 가장 강력한 증명서였죠. 현장의 끈끈함을 확인한 후 그의 시선은 경영진의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아무리 천재적인 경영자라도 단 한 사람에게만 의존하는 기업은 너무나 위험했으니까요. 최고 경영자가 갑자기 자리를 비웠을 때 회사는 어떻게 될까요? 피셔는 이 질문에 완벽히 대비된 곳을 찾았습니다. 유능한 임원들이 탄탄하게 뒤를 받쳐주는 조직만이 어떤 위기도 견뎌낼 수 있으니까요. 그는 회의실 안에서 권한이 어떻게 나뉘는지 유심히 살폈습니다. 독단적인 지시 대신 유능한 임원들이 치열하게 토론하며 결론을 맺는 조직. 그 두터운 인재의 깊이가 바로 진정한 내실이었죠. 한 명의 천재보다 단단한 팀워크로 움직이는 조직, 언제든 빈자리를 채울 수 있는 훌륭한 예비 리더들. 이 두터운 임원진이야말로 장기적인 성장을 약속하는 가장 확실한 증표였습니다. 완벽한 경영진 다음으로 그가 확인한 것은 제품을 시장에 내놓는 최전선의 능력이었습니다. 아무리 혁신적인 기술과 제품이라도 고객에게 팔지 못하면 결국 무용지물이니까요. 그래서 그는 연구실의 혁신 못지않게 현장에서 뛰는 영업사원들의 역량을 까다롭게 평가했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기술이라도 그 가치를 고객의 언어로 정확히 번역해내지 못한다면 결국 시장의 지갑을 열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상품을 넘기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고객의 진짜 고민을 파악하고 완벽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끈질긴 설득, 확신에 찬 목소리로 신뢰를 쌓아가는 이 거대한 영업망이 회사의 진정한 경쟁력이었죠. 아무리 위대한 혁신도 계약서에 서명하지 못하면 미완성에 불과합니다. 피셔에게 최고의 기업이란 스스로 만든 가치를 확실한 수익으로 걷어들이는 곳이었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영업망으로 매출을 올려도 남는 것이 없다면 소용이 없겠죠. 피셔가 다음으로 주목한 것은 치열한 가격 경쟁 속에서도 이윤을 굳건히 지켜내는 독보적인 원가 경쟁력이었습니다. 불황이 닥치거나 원가가 치솟는 위기의 순간 기업의 진짜 실력이 드러납니다. 탁월한 기업은 비용 상승의 압박 속에서도 이익을 온전히 지켜내는 단단한 방어벽을 갖추고 있었죠. 탁월한 기업은 단순히 허리띠를 졸라매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경쟁사가 흉내낼 수 없는 구조적인 원가 우위를 구축해 자신들의 이윤을 강철 금고처럼 단단하게 지켜냅니다. 시장이 요동쳐도 그 안의 가치는 절대 훼손되지 않죠. 피셔가 이토록 수익성 방어를 강조한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어떠한 악조건 속에서도 스스로 살아남아 결국 주주들에게 더 큰 보상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굳건한 믿음 때문이었죠. 수많은 기업을 분석하며 쌓인 뼈저린 경험들은 마침내 하나의 견고한 체계로 응집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책상에 앉아 위대한 기업만이 통과할 수 있는 15개의 엄격한 질문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이 15개의 체크리스트는 단순한 재무제표 분석이 아니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숫자를 넘어 경영진의 진실성과 조직의 미래 가치까지 꿰뚫어보는 날카로운 기준이었죠. 이 꼼꼼한 질문들은 투자에 앞서 반드시 거쳐야 할 정밀한 걸음망과 같았습니다. 연구개발의 효율성부터 조직의 단합력까지 기업의 숨겨진 빈틈을 찾아내는 강력한 탐조 등이었죠. 결국 이 15가지 기준은 단순한 원칙을 넘어 성장주 투자의 영원한 나침반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까다로운 질문을 통과한 기업만이 피셔가 평생토록 동행할 자격을 얻을 수 있었죠. 완벽한 투자 기준을 완성했지만 피셔는 오히려 세상의 시선을 피했습니다. 쏟아지는 인터뷰 요청에도 단호하게 카메라 렌즈를 막아섰죠. 자신의 치열한 분석법이 노출되는 것을 극도로 꺼렸기 때문입니다. 세간의 화려한 주목은 그가 평생 구축해온 은밀한 정보망을 위협할 뿐이었습니다. 취재진이 몰려들기 시작하면 진실을 속삭여주던 현장의 사람들은 굳게 입을 닫아버릴 테니까요. 대중 앞에 서는 대신 그는 철저히 자신을 숨긴 채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화려한 유명세는 오히려 냉철한 투자 판단을 흐리는 독이라 믿었기 때문이죠. 완벽한 익명성 속에서 그의 은밀한 조사는 더욱 깊어져만 갔습니다. 철저히 베일에 쌓인 그의 행보는 오히려 업계의 호기심을 자극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사무실 문은 굳게 닫혀 있었죠. 세상이 그의 성공 비결을 궁금해할수록 그는 더 깊은 침묵 속에서 자신만의 투자 세계를 견고하게 다져나갔습니다. 굳게 닫혔던 그의 입을 열게 한 것은 다름 아닌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위대한 투자 철학이 이대로 영영 묻혀버릴 것을 누구보다 깊이 안타까워했던 사람이었죠. 아들의 설득은 끈질기고 치밀했습니다. 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완성한 위대한 통찰이 이대로 잊혀져서는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죠. 굳게 닫혀있던 피셔의 서재에서는 매일 밤 진지한 대화가 오갔습니다. 아들의 진심 어린 호소는 단순한 설득을 넘어섰습니다. 그것은 다음 세대에게 올바른 투자의 이정표를 남겨야 한다는 강력한 명분이었죠. 평생 자신의 비법을 숨기려 했던 피셔의 고집도 이 사명감 앞에서는 조금씩 흔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피셔는 아들의 굳은 의지에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평생을 감춰왔던 자신만의 투자 비밀을 마침내 세상에 꺼내놓기로 결심한 것이죠. 위대한 투자서가 탄생하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1950년대 후반 샌프란시스코의 조용한 서재, 피셔는 마침내 무거운 타자기 앞에 앉았습니다. 평생을 감춰왔던 투자의 비밀이 경쾌한 타차름과 함께 백지 위에 새겨지기 시작했죠. 수십 년간 빈틈없이 기록해온 취재 수첩들이 책상 위를 빼곡히 채웠습니다. 머릿속에만 존재하던 치밀한 투자 원칙들은 거친 타차름과 함께 비로소 세상이 이해할 수 있는 정교한 문장으로 다듬어지기 시작했죠. 타자기 자판을 누르는 손끝에는 깊은 신중함이 묻어났습니다. 현장에서 체득한 복잡한 직관을 명확한 언어로 다듬어야 했으니까요. 잉크 리본이 스칠 때마다 투자의 정수가 서서히 형태를 갖춰갔습니다. 타자기의 롤러가 돌아가고 팔자로 빼곡한 종이 한 장이 뽑혀 나옵니다. 서재 한켠에는 완성된 원고가 점차 쌓여갔죠. 세상을 뒤흔들 전설적인 투자서가 마침내 그 온전한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이었습니다. 수천 장의 종이가 쌓이고 마침내 초고가 완성되었습니다. 반평생을 바쳐 다듬어온 스커틀벅 기법과 15가지 투자 원칙이 비로소 선명한 뼈대를 갖추게 된 것이죠. 초고가 인쇄된 종이 위에는 붉은 펜으로 수정한 자국들이 빼곡했습니다. 현장에서 얻은 날것의 통찰을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바꾸기 위한 치열한 퇴고의 흔적이었죠. 수정을 마친 종이들이 차곡차곡 쌓여 마침내 두툼한 한 권의 뭉치가 되었습니다. 파편처럼 흩어져 있던 15가지 원칙은 비로소 하나의 견고한 시스템으로 엮였습니다. 그것은 피셔가 걸어온 투자 인생의 묵직한 결정체였습니다. 마침내 결실을 맺은 두툼한 원고 뭉치가 조용히 서류 가방에 담겼습니다. 반평생 침묵해온 그만의 투자 비밀이 세상의 빛을 보기 직전에 고요한 순간이었죠. 묵직한 서류 가방을 손에 쥔 피셔는 마침내 전통 있는 출판사의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가방 속에 담긴 이 원고 뭉치는 곧 월스트리트의 역사를 바꿀 거대한 폭풍이 될 운명이었죠. 편집자의 책상 위에 무거운 서류 가방이 열리고 반평생의 통찰이 담긴 원고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철저한 비밀주의자로 살아온 그가 마침내 세상의 평가를 마주하는 첫 번째 관문이었죠. 편집자가 조심스럽게 첫 장을 넘겼습니다. 그 안에는 딱딱한 재무제표나 복잡한 공식 대신 발로 뛰며 얻어낸 생생한 통찰이 살아 숨쉬고 있었죠. 편집자는 단숨에 원고에 매료되었습니다. 낡은 서류 가방에서 나온 이 투박한 종이 뭉치는 곧 월스트리트의 오래된 투자 관행을 완전히 뒤엎을 거대한 폭풍이 될 운명이었죠. 1958년 갓 인쇄를 마친 빳빳한 양장본 한 권이 세상에 나왔습니다. 바로 필립 피셔의 명저 위대한 기업에 투자하라가 출간된 것이죠. 철저하게 베일에 쌓여있던 그의 이름이 처음으로 대중 앞에 활자로 새겨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깔끔하게 제본된 책의 첫 장을 넘기면 당시 월스트리트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낯선 이야기들이 펼쳐졌습니다. 복잡한 수식이나 차트 대신 현장을 누비며 얻어낸 생생한 통찰이 빼곡히 채워져 있었죠. 고풍스러운 책상 위에 놓인 이 묵직한 책은 곧 수많은 투자자들의 서재를 장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숫자에만 매몰되어 있던 사람들에게 새로운 투자의 나침반을 제시한 것입니다. 은은한 조명 아래 빛나는 이 한 권의 책은 단순한 투자 지침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반세기 넘게 월스트리트를 일깨울 전설적인 바이블의 위대한 서막이었습니다. 책이 서점 매대에 오르자마자 반응은 그야말로 폭발적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숫자에만 얽매이던 과거의 방식에서 벗어나 완전히 새로운 개념의 성장주 투자법에 뜨겁게 열광하기 시작했죠. 서점마다 책을 구하려는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입소문은 월스트리트의 전문가들을 넘어 평범한 개인 투자자들에게까지 빠르게 퍼져나갔죠. 평범한 직장인부터 노련한 자산가까지 앞다투어 이 책을 집어들었습니다. 차트와 숫자에 가려져 있던 기업의 진정한 성장 가치를 발견하는 법에 완전히 매료된 것이죠. 서점의 재고는 매일같이 바닥을 드러냈고 출판사는 쉴 새 없이 인쇄기를 돌려야만 했습니다. 비밀 속에 숨어 지내던 그의 투자 철학이 마침내 주식시장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뒤바꾸는 순간이었습니다. 대중의 뜨거운 반응은 곧 역사적인 기록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책은 투자 관련 서적 역사상 최초로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목록에 당당히 그 이름을 올렸죠. 일요일 아침 신문의 베스트셀러 지면을 확인한 독자들은 신선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대중소설이나 에세이가 독차지하던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딱딱한 주식 투자 서적이 당당히 순위표를 꿰차고 있었으니까요. 유명 소설들이 빼곡히 적힌 지면 사이에서 피셔의 이름은 유독 선명하게 빛났습니다. 월스트리트의 전문가들조차 믿기 힘들다는 듯 그 경이로운 순위표를 몇 번이고 다시 확인해야만 했죠. 이 전무후무한 기록은 단순한 유행이 아니었습니다. 투자가 마침내 대중의 일상으로 들어왔음을 알리는 거대한 신호탄이었죠. 그의 철학은 그렇게 시대의 고전으로 영원히 각인되었습니다. 이 책이 투자자들에게 던진 첫 번째 충격은 바로 배당금에 대한 오랜 통념이었습니다. 당시에는 고배당 기업이 무조건 최고라는 맹신이 있었지만 피셔는 이 상식에 정면으로 망치를 내리쳤습니다. 그는 이익을 배당으로 쪼개주는 기업은 오히려 미래를 위한 재투자 계획이 빈약하다는 증거라고 꼬집었습니다. 당장 손에 들어오는 현금에 눈이 멀어 거대한 성장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일침이었죠. 진정한 성장 기업은 번 돈을 새로운 연구와 설비에 다시 쏟아부어야 합니다. 당장의 배당금을 요구하는 것은 기업의 미래 가치를 부수고 푼돈과 맞바꾸는 어리석은 행동이라는 뼈아픈 지적이었죠. 결국 당장의 배당금 몇 푼에 현혹되지 말라는 그의 묵직한 경고는 투자자들의 시야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눈앞에 놓인 달콤한 열매 대신 기업이 미래에 키워낼 거대한 숲을 바라보게 만든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업이 거둔 막대한 이익은 어디로 가야 할까요? 피셔는 그 돈을 주주들에게 흩어버리기보다 새로운 연구개발이라는 비옥한 토양에 다시 심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익을 씨앗 삼아 끊임없이 진화하는 과정. 이것이 바로 위대한 기업의 진짜 생명력입니다. 당장의 동전 몇 대에 만족하기보다는 거대한 나무로 자라날 잠재력에 베팅하라는 뜻이었죠. 번 돈을 아낌없이 연구실로 돌려보내는 결단력. 바로 이 뚝심 있는 재투자가
평범한 기업을 위대한 기업으로 탈바꿈시킵니다. 혁신의 싹에 자본이라는 자양분을 집중적으로 쏟아붓는 것이죠. 배당금이라는 달콤한 유혹을 이겨내고 스스로의 미래에 기꺼이 돈을 거는 기업. 피셔는 바로 그런 기업만이 시간이 흐를수록 주주에게 진정한 부를 안겨준다고 확신했습니다. 이처럼 훌륭한 기업을 찾아냈다면 대체 언제 주식을 팔아야 할까요? 수많은 투자자들이 던지는 이 질문에 피셔는 아주 단호한 원칙을 내놓습니다. 주가가 조금만 올라도 사람들은 이익을 챙기려 서둘러 매도 버튼에 손을 올립니다. 하지만 그는 단기적인 시장의 출렁임에 속아 위대한 기업의 주식을 쉽게 포기해선 안 된다고 경고했죠. 매도 버튼 위에서 망설이게 되는 수많은 순간들. 하지만 피셔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애초에 올바른 원칙으로 위대한 기업을 골라냈다면 그 주식을 팔아야 할 시점은 사실상 거의 없다는 것이죠. 위대한 기업과 동행하기로 마음먹었다면 끝까지 그 성장의 과실을 함께 누리라는 뜻이었습니다. 매도의 유혹을 멈추고 손을 거두어들이는 순간 투자의 진정한 복리가 완성된다는 그의 가장 유명한 원칙입니다. 피셔의 거의 없다는 말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찾아낸 위대한 기업의 주식은 마치 굳게 닫힌 은행의 금고 속에 영구히 보관되듯 시장의 소음으로부터 완벽하게 격리되었습니다. 두꺼운 금고문은 시장의 거친 폭풍우를 완벽히 차단합니다. 일시적인 경제 위기가 닥쳐도 결코 흔들리지 않죠. 위대한 기업의 가치는 그 고요함 속에서 조용히 복리로 불어나기 때문입니다. 처음 위대한 기업을 골라내는 과정은 무척 까다롭지만 일단 확신이 섰다면 단단한 자물쇠를 채워두면 그만입니다. 시세 전광판을 보며 매일 흔들릴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죠. 어두운 금고 안에서 시간은 위대한 기업의 가장 든든한 아군이 됩니다. 잦은 매매로 수익을 갉아먹는 대신 영원히 보유하며 진정한 복리의 마법을 누리는 것. 이것이 피셔가 남긴 위대한 투자의 유산입니다. 아싸게 사서 적당히 오르면 판다. 당시 월스트리트는 이를 유일한 진리로 여겼습니다. 그렇기에 주식을 절대 팔지 말라는 피셔의 주장은 그들에게 거대한 충격으로 다가왔죠. 재무제표의 숫자에만 매달려 싼 주식을 찾던 전통적인 가치 투자자들, 그들에게 위대한 기업과 영원히 동행하라는 피셔의 선언은 기존의 공식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이단적인 발상이었습니다. 객장에 모인 정장 차림의 투자자들은 신문을 부여잡고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이 신봉하던 매매의 법칙이 한순간에 부정당하는 낯선 경험이었죠. 이 당혹감은 곧 거대한 변화로 이어졌습니다. 낡은 공식에 갇혀있던 월스트리트에 성장이라는 새로운 이정표가 세워졌죠. 현대투자의 지형도가 영원히 뒤바뀐 순간이었습니다. 월스트리트를 휩쓴 이 거대한 파동은 곧장 명문대학의 강단으로 이어졌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피셔의 저서는 스탠퍼드 경영대학원의 필수 교재로 전격 채택되죠. 미래의 금융 리더들은 도서관의 어두운 조명 아래서 이 책에 흠뻑 빠져들었습니다. 단순한 투자 이론을 넘어 기업의 본질을 꿰뚫는 통찰이 담겨 있었기 때문이죠. 학생들은 두꺼운 재무제표 대신 생생한 현장의 지혜를 밑줄 쳐가며 판독했습니다. 오직 숫자로만 기업을 평가하도록 훈련받았던 학생들. 그들에게 경영진의 진실성을 묻는 피셔의 통찰은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언어와도 같았습니다. 오래된 도서관의 고요함 속에서 위대한 투자의 패러다임이 깊숙이 뿌리내리고 있었죠. 이 책은 단순한 베스트셀러를 넘어 미래의 월스트리트를 이끌어갈 인재들의 굳건한 교과서가 되었습니다. 학계마저 매료시킨 피셔의 통찰은 훗날 현대투자론의 뿌리 깊은 토대로 자리잡게 됩니다. 세상을 뒤흔든 엄청난 명성 앞에서도 피셔의 일상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른 아침, 그는 언제나처럼 고요한 사무실의 문을 열었습니다. 쏟아지는 찬사와 인터뷰 요청 속에서도 그의 발걸음은 늘 평온했습니다. 익숙한 책상 앞에 앉아 어제와 다름없이 방대한 기업 자료들을 살피기 시작했죠. 화려한 명성 대신 묵묵한 일상을 택한 것입니다. 세간의 요란한 관심 속에서도 그는 묵묵히 수화기를 들고 기업 탐문에 집중했습니다. 베스트셀러 작가라는 타이틀보다 현장의 진실을 좇는 투자자의 본분이 먼저였으니까요. 세상의 요란한 박수 소리는 그의 조용한 사무실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위대한 투자가의 진정한 삶이란 어제와 다름없이 오늘도 기업의 본질을 파고드는 것이었으니까요. 화려한 명성 너머 그의 묵묵한 발걸음은 계속되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이미 화려한 영광을 넘어 다가올 새로운 시대를 향해 있었습니다.
익숙한 성취에 머무는 대신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위대한 기업을 찾아 다시 길을 나선 것이죠. 그는 남들이 아직 주목하지 않는 희미한 변화의 조짐을 살폈습니다. 잠든 도시 위로 서서히 밝아오는 새벽빛처럼 새롭게 태동하는 기술의 흐름을 가장 먼저 읽어내려 했죠. 다가올 시대의 승자는 그곳에 숨어 있었으니까요. 남들이 눈앞의 시세판에 매달릴 때 그는 먼 지평선 너머의 미래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막 태동하는 새로운 산업이 세상을 어떻게 바꿀지 상상하는 것. 그것이 그를 이끄는 진정한 원동력이었죠. 어둠이 채가시지 않은 고요한 새벽녘. 세상이 잠든 순간에도 그의 탐색은 계속됐습니다. 다음 시대의 패권을 쥘 단 하나의 위대한 기업. 그 눈부신 미래를 찾아내는 것만이 그의 진정한 사명이었죠. 시간의 다이얼을 돌려 1955년으로 가보겠습니다. 당시 피셔의 길을 사로잡은 건 허공을 가르는 무선통신의 주파수였습니다. 남들은 그저 신기한 기술로만 여겼지만 그는 이 보이지 않는 전파 속에서 거대한 미래를 감지했습니다. 지지직거리는 잡음 사이로 주파수가 맞춰지는 순간 그는 이 커다란 통신 장비들이 머지않아 세상 모든 곳을 촘촘하게 연결할 것이라 직감했습니다. 정보가 허공을 가르며 순식간에 이동하는 거대한 소통혁명의 서막이었죠. 낡은 다이얼을 천천히 돌리며 피셔는 묵직한 확신을 얻었습니다. 이 기술은 단순한 오락거리를 넘어 산업 현장의 필수품이 될 것이 분명했죠. 거대한 무선 네트워크의 시대가 귓가에 울리고 있었습니다. 잡음이 거치고 또렷한 신호가 잡히던 바로 그 순간 피셔는 확신했습니다. 이 거대한 통신혁명을 이끌어갈 단 하나의 기업을 찾아내겠다고 말이죠. 그의 집요한 시선은 곧 한 곳을 향하게 됩니다. 미국 전역의 통신업체들을 샅샅이 뒤지던 그의 레이더망에 마침내 한 기업이 포착됩니다. 시카고에 자리 잡은 작은 라디오 제조사, 바로 모토롤라였죠. 당시 시카고에 자리했던 모토롤라 공장은 꽤나 소박한 모습이었습니다. 대중에게는 그저 자동차용 라디오를 만드는 평범한 회사로 알려져 있었죠. 하지만 그 평범한 외관 너머에는 엄청난 잠재력이 숨쉬고 있었습니다. 빛바랜 간판 아래 낡은 차들이 세워진 투박한 벽돌 건물. 화려한 월스트리트의 분석가들이라면 거들떠보지도 않을 풍경이었죠. 하지만 피셔는 이 초라한 공장의 문턱 너머에서 거대한 혁신의 불꽃을 발견했습니다. 이 소박한 건물 안에서 그들은 훗날 세상을 바꿀 양방향 통신 장비를 조용히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피셔는 이 위대한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합니다. 피셔의 치밀한 조사는 언제나 최고 경영진과의 대면으로 이어졌습니다. 마침내 시카고의 본사에서 모토롤라의 창업자 폴 갤빈과 굳은 악수를 나누게 됩니다. 응접실 소파에 마주 앉은 두 사람 사이에는 팽팽한 긴장감과 묘한 호기심이 교차했습니다. 피셔는 날카로운 질문들을 던지며 이 노련한 경영자의 진짜 속내를 파고들었죠. 갤빈은 까다로운 질문에도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확신에 찬 목소리로 통신산업의 미래를 뚜렷하게 그려나갔죠. 피셔는 바로 그 순간 이 기업을 이끄는 강력한 리더십을 눈앞에서 확인했습니다. 대화가 끝난 후 피셔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확신에 찬 미소를 지었습니다. 두 사람의 단단한 악수 속에는 다가올 통신혁명을 이끌 기업에 대한 강한 믿음이 담겨 있었죠. 이것이 위대한 투자가 결정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최고 경영진과의 대화를 마친 피셔는 곧장 회사의 심장부로 향했습니다. 복잡한 설계도 위로 허리를 숙인 엔지니어들. 오직 기술 혁신에만 모든 에너지를 쏟아붓는 뜨거운 현장이었죠. 작업대 위에는 복잡한 설계도와 부품들이 가득했습니다. 엔지니어들은 오직 기술 혁신에만 온 신경을 집중하고 있었죠. 피셔는 이 묵직한 열기 속에서 확신을 얻었습니다. 한쪽에서는 복잡한 통신 회로를 두고 치열한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직급의 벽 없이 오직 기술적 완성만을 좇는 역동적인 모습이었죠. 피셔는 이 뜨거운 문화가 회사의 진짜 무기임을 깨달았습니다. 피셔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사의 모든 자원과 에너지가 오직 다가올 미래 기술에 집중되어 있었으니까요. 이 압도적인 엔지니어링 문화는 그에게 흔들림 없는 확신을 안겨주었습니다. 모든 검증이 끝났습니다. 피셔의 까다로운 15가지 기준을 완벽하게 통과한 것이죠. 마침내 그는 두꺼운 투자 서류에 서명하며 모토롤라에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단지 자신의 자본만 투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랫동안 그를 믿고 자산을 맡겨온 고객들의 돈까지
이 확신에 찬 기업에 대거 투입했죠. 만년필촉이 종이 위를 미끄러지며 거대한 자본의 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며칠 뒤 피셔의 사무실로 두툼한 주권 증서들이 배달되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종이 조각이 아니었죠. 다가올 통신혁명에 탑승할 가장 확실한 티켓이었습니다. 모든 서류에 서명을 마치는 순간 거대한 투자가 마침내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는 펜을 내려놓으며 조용히 확신의 숨을 내쉬었죠. 위대한 기업과 끝까지 함께하겠다는 연구 보유의 묵직한 첫걸음이 시작된 것입니다. 하지만 투자의 세계는 늘 평온할 수 없었습니다. 거액을 투입한 직후 주식시장에 거센 풍파가 닥쳤죠. 굳건해 보이던 모토로라의 주가 역시 시장의 변동성을 피하지 못하고 무섭게 곤두박질 쳤습니다. 격자무늬 차트 위로 붉은 선이 바닥을 향해 내리꽂혔습니다. 시장의 공포 심리가 걷잡을 수 없이 퍼지면서 단기간에 발생한 장부상의 손실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죠. 월스트리트의 비관적인 전망이 쏟아지며 주가는 끝을 모르고 추락했습니다. 주변의 많은 투자자들이 공포에 질려 서둘러 주식을 내다 팔았죠. 이러한 잔인한 폭락장은 단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죠. 시장의 변동성이 극에 달할 때마다 모토로라의 주가는 또다시 바닥을 향해 내리꽂히며 피셔의 굳건한 확신을 가혹하게 시험했습니다. 시장 전체가 패닉에 빠져 투매가 쏟아지던 시기였습니다. 사람들은 앞다투어 주식을 던지며 두려움에 떨었지만 피셔의 사무실은 폭풍의 눈처럼 고요했죠. 그는 가죽 의자에 기댄 채 미동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밖에서는 쉴 새 없이 매도 주문이 쏟아졌지만 그의 시선은 시세판이 아닌 연구보고서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시장의 광기 속에서도 단기적인 가격표 대신 기업의 진짜 가치만을 바라본 것이죠. 사무실 전화기는 다급한 브로커들의 연락으로 쉴 새 없이 울려댔습니다. 하지만 그는 수화기를 드는 대신 모토로라의 신기술 일정이 적힌 노트를 묵묵히 들여다볼 뿐이었죠. 사람들은 거센 폭풍을 피하려 앞다투어 주식을 내던졌습니다. 하지만 피셔는 그 혼란 속에서도 바위처럼 자리를 지켰죠. 기업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시장의 거대한 공포를 압도한 것입니다. 주가가 반토막 나는 상황에서도 그가 동요하지 않은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모토로라의 기술력과 훌륭한 경영진이라는 핵심 가치가 전혀 훼손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주식시장의 거센 파도가 덮쳐와도 기초가 튼튼한 바위는 결코 부서지지 않습니다. 그는 요동치는 주가표에서 눈을 돌려 모토로라의 변함없는 생산 현장과 연구실의 불빛만을 굳게 믿었습니다. 그가 세운 매도 원칙에 단순한 주가 하락은 없었습니다. 경영진의 비전이 흔들리거나 기술적 우위를 상실하지 않는 한 주식을 팔아야 할 이유는 단 하나도 없었죠. 거친 파도가 아무리 몰아쳐도 단단한 바위는 결코 자리를 내주지 않습니다. 시장의 일시적인 가격표는 그에게 그저 허상일 뿐이었죠. 위대한 기업의 본질이라는 굳건한 기반은 결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피셔의 굳건한 인내는 머지않아 빛을 발했습니다. 1960년대에 접어들며 모토로라는 단순한 라디오 제조사를 넘어섰습니다. 작고 정교한 실리콘 마이크로칩을 생산하며 새로운 반도체 시대로 진입한 것이죠. 이 작은 칩들은 이내의 거대한 통신 장비의 심장이 되었습니다. 투박한 진공관을 밀어내고 세상을 연결하는 첨단 네트워크 기기들이 모토로라의 이름을 달고 쏟아져 나왔죠. 정교하게 얽힌 회로 기판들은 현대 산업을 움직이는 핵심 신경망이 되었습니다. 피셔가 확신했던 기술의 잠재력이 거대한 제국의 모습으로 마침내 실체를 드러낸 것이죠. 손톱만한 크기의 이 정교한 부품들은 세상을 뒤바꿀 거대한 혁명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모토로라는 마침내 세계적인 통신과 반도체 제국으로 그 위상을 확고히 다지게 됩니다. 모토로라가 시장을 장악해 나가자 주식시장도 마침내 폭발적으로 반응했습니다. 피셔의 굳건했던 인내는 수백 %가 넘는 경이로운 수익률로 보상받기 시작했죠. 시간이 지날수록 그래프의 상승 곡선은 종이의 윗면을 뚫고 나갈 듯 솟구쳤습니다. 수백 %였던 수익률은 이내 수천 %라는 경이로운 숫자로 불어났죠. 처음 투입했던 자금은 오랜 세월 복리의 마법을 거치며 상상조차 하기 힘든 거대한 자산으로 불어났습니다. 시장의 잔파도를 모두 견뎌낸 그 단단한 인내가 마침내 황금빛 결실을 터뜨린 순간이었죠. 종이의 한계를 뚫고 치솟은 이 거대한 상승선은
단순한 숫자의 나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월스트리트 역사에 영원히 기록될 위대한 기업과 절대적인 인내가 만들어낸 완벽한 승리의 증명서였습니다. 그 엄청난 수익 앞에서도 피셔는 결코 매도를 택하지 않았습니다. 1955년에 처음 사들인 그 모토로라 주식을 그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무려 50년 가까이 그대로 간직했죠. 반세기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빳빳했던 종이 주권은 누렇게 바래고 손때가 묻었습니다. 하지만 그 낡은 증서 위에는 한 기업과 평생을 함께한 투자자의 굳건한 신념이 고스란히 새겨져 있었죠. 주름진 두 손으로 감싸진 그 종이 한 장은 단순한 자산을 넘어선 피셔 삶의 일부분이었습니다. 수많은 폭락과 위기의 순간들을 묵묵히 버텨낸 위대한 인내의 물리적 증거였던 셈이죠. 위대한 기업을 찾아냈다면 매도할 시점은 거의 없다. 그의 오랜 철학은 반세기를 간직한 이 낡은 주권 위에서 가장 완벽한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피셔의 이 단 한 번의 투자는 주식시장의 오랜 격언 하나를 완벽하게 증명해냈습니다. 바로 아무리 잦은 매매로 수익을 쫓아도 위대한 기업이 만들어내는 장기적인 복리의 마법을 결코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이었죠. 하루하루의 주가에 흔들리며 잦은 매매를 반복하는 사람들은 이 거대한 성장의 기적을 결코 경험할 수 없습니다. 짙은 어둠 속에서도 복리의 뿌리는 보이지 않게 단단히 뻗어나가고 있었으니까요. 긴 세월을 버텨낸 그 깊은 뿌리는 마침내 달빛 아래 웅장하게 선 거대한 참나무로 자라났습니다. 잦은 매매라는 얕은 바람에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 압도적인 복리의 증명이었죠. 한 사람의 굳은 신념이 지켜낸 이 거대한 결실은 장기 투자의 진정한 위력을 세상에 알렸습니다. 잦은 매매로는 결코 도달할 수 없는 투자의 역사에 남을 불멸의 마스터피스가 완성된 것이죠. 피셔의 책이 월스트리트를 강타하던 무렵 멀리 떨어진 네브래스카주 오마하의 조용한 서재에서도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두꺼운 안경을 쓴 한 젊은 투자자가 숨을 죽인 채 이 책을 펼쳐든 것이죠. 그는 벤저민 그레이엄의 가르침을 철저히 따르던 20대의 청년 워런 버핏이었습니다. 책장을 한 장씩 넘길 때마다 숫자에만 얽매여 있던 그의 견고한 투자 세계관에 새로운 균열이 가기 시작했죠. 낡은 재무제표만 파고들던 그의 손이 이제는 피셔의 문장 위를 바쁘게 오갔습니다. 기업의 경영진과 성장 잠재력이라는 전혀 새로운 언어에 완전히 매료된 순간이었죠. 밤이 깊어 마침내 책을 덮었을 때 청년의 눈빛은 확연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오직 싼 주식만 찾던 그의 세상에 위대한 기업이라는 새로운 철학이 깊이 스며든 것이죠. 버핏의 위대한 진화가 마침내 시작된 순간이었습니다. 당시 청년 버핏은 아가치 투자의 창시자 벤저민 그레이엄의 가장 뛰어난 제자였습니다. 스승의 가르침에 따라 철저하게 숫자로만 증명된 저평가 주식을 찾던 시기였죠. 스승 그레이엄의 가르침은 단호했습니다. 경영진의 능력 같은 모호한 요소는 철저히 배제하라고 강조했죠. 청년 버핏은 오직 장부 가치보다 싼 주식, 이른바 담배꽁초를 줍는 훈련에만 매진했습니다. 고풍스러운 도서관과 강의실을 오가며 젊은 제자는 스승의 철저한 양적 분석을 스펀지처럼 빨아들였습니다. 당시 그에게 투자란 오직 기업의 청산 가치를 꼼꼼하게 계산해내는 차가운 수학 문제와 같았죠. 스승이 평생 유일하게 최고 학점을 주었을 만큼 버핏은 그레이엄의 완벽한 수제자였습니다. 장부상의 할인된 가격과 차가운 통계만이 그가 아는 투자의 전부였으니까요. 당시 청년 버핏이 철저하게 따르던 이 방식을 훗날 담배꽁초 투자법이라 부릅니다. 길거리에 버려진 축축한 꽁초를 주어 공짜로 마지막 한 모금을 거두는 낡은 전략이었죠. 기업의 장기적인 비전이나 성장성은 전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장부 가치보다 헐값에 거래되는 볼품없는 회사를 사들여 마지막 남은 작은 이익을 챙기고 미련 없이 버리는 전략이었죠. 하지만 이 싸구려 주식들에는 치명적인 한계가 있었습니다. 서류상으로는 아주 훌륭한 거래처럼 보였지만 현실은 서서히 병들어가는 부실 기업들이었으니까요. 짧은 수익을 한번 챙기고 나면 또다시 버려진 꽁초를 찾아 헤매야 하는 끝없는 쳇바퀴였죠. 이런 싸구려 기업들로는 결코 장기적인 복리를 만들어낼 수 없다는 한계가 드러났습니다. 싼 맛에 사들인 기업들은 결국 싸구려라는 태생적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매년 이익이 줄어드는 부실 기업을 끌어안는 것은 점점 큰 고통으로 변해갔죠.
시간이 흐를수록 부실 기업의 진짜 민낯이 드러났습니다. 싸게 샀다는 안도감은 잠시뿐. 끊임없이 터지는 경영 문제와 줄어드는 매출액을 보며 젊은 버핏은 깊은 회의감에 빠졌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노력을 기울여도 가라앉는 배를 살릴 수는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기업의 가치는 깎여나갔고 결국 그는 낡은 공식을 깰 새로운 돌파구가 절실해졌습니다. 싸구려 주식의 늪에서 끝없는 소모전을 벌이던 그는 결국 뼈저린 교훈을 얻습니다. 스승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평생 성장할 수 있는 위대한 기업을 찾아야만 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끝없는 고민에 빠져있던 그 시기, 한 권의 책이 그의 머리를 세게 내리칩니다. 필립 피셔의 투자 철학이 담긴 책이었죠. 적당한 회사를 헐값에 사느니 위대한 기업을 제값에 사라. 그 짧은 문장은 버핏이 갇혀있던 낡은 세계를 단숨에 부수어 놓았습니다. 싼 가격표에만 집착하던 그의 시선이 비로소 기업의 진짜 가치와 미래의 잠재력으로 향하게 된 결정적 순간이었죠. 피셔의 철학을 깊이 묵상한 그는 스승 그레이엄의 단단한 방패 위에 피셔의 강력한 성장 엔진을 얹었습니다. 두 거장의 시선이 비로소 하나로 융합되며 마침내 오늘날 우리가 아는 위대한 투자 원칙이 완성된 것입니다. 책을 덮은 젊은 버핏은 더 이상 지체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새로운 스승이 될 필립 피셔를 직접 만나기 위해 그는 망설임 없이 샌프란시스코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구름을 가르며 날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젊은 버핏의 가슴은 거세게 뛰고 있었습니다. 위대한 투자자를 직접 대면하고 그의 진짜 통찰력을 온전히 흡수하겠다는 강렬한 열망뿐이었죠. 창밖으로 짙은 구름이 걷히며 마침내 샌프란시스코의 전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낡은 투자 방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운명적인 만남이 저 도시 어딘가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죠.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한 젊은 버핏은 곧장 피셔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약속조차 없는 그야말로 무작정 찾아간 것이었죠. 은둔자처럼 외부인을 꺼리던 피셔의 굳게 닫힌 문 앞에서 청년은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평소 외부인과의 접촉을 극도로 꺼리던 피셔였습니다. 하지만 예고 없이 찾아온 이 젊은 청년의 눈빛에는 특별한 간절함과 확신이 서려 있었죠. 굳게 닫혀있던 사무실 문이 마침내 열렸고 깐깐한 투자 대가는 기꺼이 시간을 내어주기로 합니다. 열린 문틈 사이로 마침내 두세 개가 마주했습니다. 깐깐한 노신사는 흔쾌히 자리를 내어주었고 이내 끝없는 투자의 대화가 펼쳐졌죠. 두 거장이 나누는 역사적인 첫 교감이었습니다. 어둑한 사무실 안 두 사람 사이에는 곧바로 깊고 진지한 대화가 오갔습니다. 버핏은 피셔가 강조했던 스커틀벗, 즉 기업의 뒷이야기를 파헤치는 현장 조사 기법에 대해 질문을 쏟아냈죠. 피셔는 재무제표 너머의 숨겨진 가치를 설명했습니다. 경영진의 정직성과 훌륭한 기업 문화처럼 숫자로 측정할 수 없는 질적인 요소들의 중요성을 역설했죠. 버핏은 그 통찰을 스펀지처럼 빨아들였습니다. 몇 시간에 걸친 대화 끝에 청년의 머릿속에는 새로운 투자 지도가 완성되었습니다. 스승 그레이엄의 단단한 원칙 위에 피셔의 질적 분석이 마침내 완벽한 하나의 조각으로 맞춰진 것이죠. 이 운명적인 만남 이후 버핏의 투자 세계는 완전히 재편되었습니다. 훗날 그는 자신의 정체성을 이렇게 명확히 선언했죠. 나는 85%의 벤저민 그레이엄과 15%의 필립 피셔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숫자로는 단 15%였지만 그 무게감은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단단한 85%의 뼈대 위에 질적 성장이라는 새로운 추를 올려놓은 것이죠. 이 절묘한 균형은 그의 투자 철학을 완전히 진화시켰습니다. 비록 15%라는 작은 비율이었지만 그 파급력은 엄청났습니다. 이 완벽한 철학의 결합은 그저 싼 주식을 찾던 청년을 위대한 기업과 평생 동행하는 최고의 거장으로 완성시켰습니다. 피셔의 이 15% 통찰은 버핏의 행보를 완전히 바꿨습니다. 찰리 먼거라는 평생의 파트너와 함께 버크셔 해서웨이를 거대한 제국으로 키워내는 핵심 원동력이 된 것이죠. 먼거 역시 피셔와 결을 같이 하는 든든한 조력자였습니다. 두 사람은 그저 싼 주식을 줍던 과거의 방식에서 벗어나 훌륭한 비즈니스 모델을 가진 위대한 기업들을 본격적으로 선별하기 시작했죠. 가치라는 튼튼한 방패와 성장이라는 날카로운 창, 완벽한 무기를 손에 쥔 두 사람은 이제 전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투자 제국을 향해 거침없는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버크셔 해서웨이의 진짜 전설이 막을 올린 것이죠. 피셔의 철학이 버크셔에 스며든 첫 번째 결정적 사례는 바로 1972년 시즈캔디의 인수였습니다. 독보적인 브랜드 가치를 지닌 이 초콜릿 회사는 그들의 투자 역사에 완전히 새로운 장을 열어주었죠. 고객들은 매년 초콜릿 가격이 올라도 기꺼이 지갑을 열었습니다. 강력한 브랜드 충성도가 만들어낸 압도적인 가격 결정력이었죠. 피셔가 강조했던 질적인 가치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달콤한 초콜릿 회사는 이후 수십 년 동안 버크셔에 막대한 현금을 안겨주었습니다. 장부상의 숫자보다 기업에 보이지 않는 힘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완벽하게 증명해낸 셈이죠. 확실한 소수의 위대한 기업을 찾았다면 굳이 수십 개의 주식으로 바구니를 채울 필요가 없습니다. 피셔는 지나친 분산 투자를 향해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 모르는 자들의 변명, 날카롭게 비판했죠. 수십 개의 기업을 모두 완벽히 이해하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차라리 어설프게 하는 여러 종목을 쥐고 있는 것이 훨씬 더 위험한 행동이라고 경고한 것이죠. 정말 위대한 기업 단 몇 곳을 깊이 파고들어 확신을 가지는 것, 오히려 그것이 가장 안전하고 강력하게 자산을 지키는 길이라는 게 피셔가 내린 확고한 결론이었습니다. 피셔는 이 단순한 진리를 평생토록 엄격하게 실천했습니다. 실제 그의 포트폴리오를 살펴보면 단 3에서 4개의 핵심 기업이 전체 자산의 75% 이상을 차지할 정도였죠. 이것은 단순히 주식수를 줄인 게 아닙니다. 평범한 수백 번의 기회를 과감히 거절하고 오직 완벽에 가까운 소수에게만 자신의 모든 것을 걸겠다는 굳은 결의였죠. 그는 이 소수의 기업들을 마치 진귀한 금화처럼 소중히 쥐고 오랜 세월 그 가치가 증폭되도록 흔들림 없이 지켜보았습니다. 완벽하게 이해한 소수에 모든 것을 맡기는 것. 그것이 바로 피셔가 증명해낸 집중의 힘이었습니다. 놀라운 투자 성과가 입소문을 타자 거액의 투자금을 싸들고 찾아오는 이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피셔는 평생토록 자신의 고객을 단 10명 남짓으로 엄격하게 제한했죠. 막대한 수수료를 챙길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걷어찬 셈이었습니다. 펀드의 덩치를 키워 거물로 군림하는 대신 그는 조용히 기업을 파고드는 고독한 연구자의 길을 택했습니다. 고객이 많아지면 단기 성과에 대한 압박과 소음이 뒤따르기 마련입니다. 그는 외부의 간섭으로부터 자신의 투자 철학을 완벽하게 지켜내고 싶었죠. 소수의 동반자들과 깊은 신뢰를 나누며 오직 위대한 기업을 찾는 일에만 온전히 집중했던 겁니다. 펀드의 덩치가 지나치게 커지면 어쩔 수 없이 투자 기준은 느슨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는 쏟아지는 돈의 무게 때문에 위대한 기업을 발굴하는 예리한 분석력을 잃고 싶지 않았습니다. 책상 위로 밀려드는 거액의 투자금을 단호히 밀어냈습니다. 한정된 시간과 에너지를 분산시키지 않고 오직 소수의 기업을 깊이 파고드는 데만 온전히 쏟아붓기 위해서였죠. 거대한 펀드의 관리자가 되는 것보다 위대한 기업을 발굴하는 탐험가로 남길 원했습니다. 통제할 수 없는 막대한 자본은 오히려 예리한 통찰력을 무디게 만들 뿐이라고 믿었으니까요. 그는 금리나 인플레이션 같은 거시경제 지표로 시장의 타이밍을 재는 행위를 몹시 경멸했습니다. 매일 아침 쏟아지는 경제 전망과 뉴스는 그저 투자자의 눈을 가리는 소음에 불과하다고 생각했죠. 요란하게 울려 퍼지는 경제 전망이나 위기 경고에 그는 단호히 귀를 닫았습니다. 누군가 시장의 타이밍을 정확히 맞출 수 있다고 한다면 그건 그저 운이 좋았거나 무모한 착각일 뿐이라 믿었죠. 오히려 그는 잡음 섞인 라디오 전원을 미련 없이 꺼버렸습니다. 거대한 파도를 예측하려 헛된 힘을 빼는 대신 자신이 찾아낸 위대한 기업이 흔들림 없이 성장하고 있는지 오직 그 본질에만 모든 시선을 고정했던 겁니다. 시장이 붕괴될 것이라는 공포가 휩쓸 때도 피셔의 믿음은 확고했습니다. 위대한 기업은 그 척박한 위기를 뚫고 기어이 살아남아 다시 신고가를 갱신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진정한 위대함은 가혹한 겨울이 닥쳤을 때 비로소 그 진가를 드러냅니다. 모두가 공포에 질려 도망치는 척박한 폭락장에서도 진짜 경쟁력을 갖춘 기업은 기어이 단단한 땅을 뚫고 푸른 잎을 틔워내기 때문이죠. 그래서 폭락의 폐허 속에서도 그는 결코 주식을 던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위대한 기업이 상처를 딛고 솟아올라 역사적인 신고가를 다시 써내려갈 그날을 확신하며 묵묵히 기다렸던 겁니다. 1975년 피셔는 마침내 자신의 두 번째 명절을 세상에 내놓습니다.
보수적인 투자자는 마음이 편안하다라는 제목의 이 책은 첫 저서 이후 무려 17년 만에 맺은 결실이었습니다. 첫 책이 위대한 기업을 찾는 지도였다면 이 책은 흔들림 없이 평정심을 지키는 나침반이었습니다. 압도적인 품질의 기업과 동행할 때 비로소 편안히 잠들 수 있다는 피셔만의 고유한 선언이었죠. 진정한 보수적 투자는 그저 현금을 쥐고 웅크리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압도적인 기업의 성장에 온전히 기대어 깊고 편안한 잠을 청하는 것이죠. 이 두 번째 명저 역시 세월을 초월한 고전으로 남게 됩니다. 피셔가 말하는 진정한 보수성이란 단순히 주가가 얌전한 주식을 고르는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투자할 기업의 사업 내용을 완벽하게 꿰뚫어보는 상태를 의미했죠. 진정한 위험은 주가의 오르내림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샀는지 모르는 무지에서 비롯됩니다. 기업의 핵심 경쟁력을 속속들이 꿰뚫고 있다면 폭락장조차 두렵지 않은 법이죠. 결국 가장 안전한 투자란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듯 기업의 모든 구석을 집요하게 파헤치는 데서 완성됩니다. 어떤 변수 앞에서도 흔들림 없는 확신, 그것이 피셔가 말한 진짜 보수적인 투자자의 무기였죠. 시장이 끝없이 추락하는 붉은 폭락장 속에서도 누군가는 아주 깊고 평온한 잠에 빠져듭니다. 자신이 소유한 기업의 진짜 가치를 완벽하게 꿰뚫고 있기 때문이죠. 세상의 공포가 빚어낸 일시적인 하락은 결코 기업의 본질을 훼손하지 못합니다. 모든 위협과 변수를 사전에 철저히 계산해냈다면 굳이 내일의 주식창을 걱정하며 밤잠을 설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죠. 요동치는 시세표의 전원을 끄고 세상의 소음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 흔들림 없는 확신이 선사하는 이 깊고 평온한 휴식이야말로 피셔가 증명한 진짜 투자의 특권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필립 피셔의 머리카락은 하얗게 새어버렸습니다. 80대를 지나 어느덧 90대가 되었지만 기업을 향한 그의 날카로운 시선은 결코 멈추지 않았죠. 은퇴라는 단어는 애초에 그의 사전에 없었습니다. 남들이 여생을 즐길 시기에도 그는 늦은 밤 스탠드 불빛 아래서 기업 보고서를 파고들었죠. 90이 넘은 나이에도 그의 철학은 조금도 낡지 않았습니다. 육신은 늙어갔지만 기업을 알아보는 그의 통찰력은 오히려 더욱 예리하게 빛났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돋보기를 쥐고 사업 보고서를 넘기던 필립 피셔. 그는 진정한 투자가 무엇인지 자신의 삶 전체를 바쳐 증명해냈습니다. 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완성한 철학은 세대를 넘어 이어졌습니다. 아들 캠 피셔는 그 깊은 통찰을 고스란히 물려받아 세계적인 투자회사인 피셔 인베스트먼트를 설립하게 되죠. 아버지의 작은 서재에서 싹튼 투자 철학은 이제 세계를 무대로 하는 거대 금융기관의 든든한 토대가 되었습니다. 캠 피셔는 아버지의 엄격한 원칙을 물려받아 이를 현대 금융시장에 맞게 거대한 시스템으로 확장시켰죠. 오늘날 수십만 명의 고객을 둔 거대한 금융제국은 아버지의 위대한 철학이 만들어낸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피셔라는 이름은 지금도 금융계에서 가장 견고한 기둥으로 빛나고 있죠. 아들의 든든한 성장을 지켜보며 평생을 바친 아버지의 긴 여정도 서서히 마침표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1999년 91살이 되어서야 그는 마침내 공식적인 은퇴를 선언하게 됩니다. 무려 70년에 달하는 치열했던 투자 여정이 마침내 끝을 맺는 순간이었습니다. 평생을 지켜온 낡은 가죽 의자에서 천천히 일어난 그는 더 이상 내일의 시장을 분석하지 않기로 했죠. 텅 빈 낡은 가죽 의자 위로 길었던 하루의 석양이 조용히 내려앉습니다. 치열했던 투자의 최전선에서 물러난 노거장에게 마침내 찾아온 휴식은 그 어느 때보다 깊고 평온했습니다. 은퇴 후 5년의 시간이 흐른 2004년 월스트리트의 위대한 개척자였던 필립 피셔는 96세를 일기로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평생토록 시장의 소음과 치열하게 싸워온 그가 마침내 영원한 안식에 든 것입니다. 짙은 나무 그늘이 드리운 고요한 묘역. 한 시대를 풍미했던 위대한 투자가는 비로소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시장의 요란한 소음 속에서도 흔들림 없던 그답게 마지막 안식처 역시 한없이 차분하고 평화로웠죠. 비록 그의 육신은 차가운 비석 아래 조용히 묻혔지만 그가 남긴 투자의 유산은 결코 잠들지 않았습니다. 위대한 철학자의 고요한 쉼터 위로 시간은 묵묵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타계 소식이 전해지자 월스트리트 전체가 깊은 슬픔에 잠겼습니다. 워런 버핏을 비롯한 수많은 금융계의 거장들이
위대한 스승의 마지막 길을 진심으로 애도했죠. 금융의 중심지에 조기가 내걸리고 분주하던 트레이딩 플로어에도 잠시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단순한 투자자를 넘어 투자라는 행위의 본질을 일깨워준 진정한 스승을 떠나보내는 순간이었죠. 잿빛 하늘 아래 나부끼는 조기들이 위대한 시대의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거장은 영원한 침묵에 잠겼지만 월스트리트의 후학들은 다짐했습니다. 그가 남긴 투자의 나침반을 평생 가슴에 품겠다고 말이죠. 거장이 떠난 지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그의 철학은 오늘날 가장 혁신적인 곳에서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실리콘밸리의 벤처 캐피탈리스트들은 여전히 피셔의 15가지 원칙으로 혁신 기업을 평가하죠. 수많은 데이터가 화면을 가득 채우는 오늘날에도 최고의 투자자들은 숫자에만 의존하지 않습니다. 피셔의 가르침대로 재무제표 너머에 있는 경영진의 비전과 혁신 역량을 꿰뚫어 보려 하죠. 수많은 모니터 불빛이 일렁이는 늦은 밤. 투자의 본질을 묻는 피셔의 질문은 오늘날에도 유효합니다. 반세기 전에 쓰인 그의 철학은 현대 성장주 투자를 지탱하는 가장 견고한 뼈대가 되었습니다. 그가 남긴 최고의 유산, 위대한 기업에 투자하라. 출간된 지 반세기가 넘은 지금도 전 세계 투자자들의 곁을 굳건히 지키고 있습니다. 오래된 종이책에서 최신 태블릿으로 그 형태만 바뀌었을 뿐이죠. 세월이 흘러 종이는 디지털 화면으로 바뀌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투자의 정수만큼은 변함없이 빛을 발하고 있죠. 오늘날의 젊은 투자자들 역시 과거의 거장들처럼 피셔의 문장에 깊게 밑줄을 긋습니다. 유행은 빠르게 변하고 새로운 투자 이론이 쏟아져 나오지만 피셔의 책이 차지하는 자리는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진정한 위대함은 시대를 가리지 않기 때문이죠. 위대한 기업을 찾아내고 흔들림 없는 인내심으로 그 성장에 동행하라. 이것이 바로 성장주 투자의 아버지라 불리는 필립 피셔가 남긴 가장 위대한 유산입니다. 눈앞의 이익과 단기적인 변동성에 휘둘려 길을 잃기 쉬운 험난한 주식시장. 피셔의 굳건한 철학은 짙은 먹구름을 뚫고 내리쬐는 한 줄기 빛과도 같습니다. 짙은 구름이 걷히고 눈부신 빛이 도시를 감싸듯 그가 밝혀둔 성장의 길은 영원히 빛날 것입니다. 성장주 투자의 아버지 필립 피셔. 그의 위대한 여정은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할 것입니다.